여러분들하고 중학교 필수 국어 개념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있는 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문학의 갈래부터 시작해서 문법 일부까지 오늘 쭉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잘 듣고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 테스트 볼 거거든요. 잘 정리해서 가요. 참고로 이 수업은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이 공통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중학교 2학년 수준하고 중학교 3학년 수준의 국어 문제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거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따로 교재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봤던 개념들이라서 그 개념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쭉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시는 우리가 서정갈래라고도 부릅니다. 고등학교 가면 서정갈래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해요. 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아마 운문이라고도 불렀을 거고요. 사실 운문이래. 운문 아니고 운문. 왜 이러냐? 자, 선생님이 이거 편집 안 하고 할 거라서 중간에 조금 오류 있어도 그냥 갈 거예요. 운문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노래라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옛날에 노래라고 배웠을 거예요. 노래가 지금은 음악하고 가사가 떨어져 있는 형태지만 옛날엔 노래하고 가사가 같은 거였거든. 그런 구조로 쭉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시에서 사실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건 되게 다양하지만 시의 3요소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죠. 시의 3가지 요소는 뭐가 있냐면 운율, 주제, 주제가 먼저 나와야 되나? 심상. 이 3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운율하고 심상은 문제로도 가끔 나오는 건데 주제는 단독으로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주제에는 뭐가 문제로 나오냐면 비유, 비유랜다. 함축이나 상징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죠. 그치? 함축 또는 상징 이런 애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서정갈래에서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하나씩 개념어들을 따지고 들어가 줄게요. 그래서 잘 분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선지에 나오잖아. 그치?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작품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이 개념들을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자, 2학년들의 필수 개념이었죠. 자, 시적 화자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시적 화자, 시의 화자. 우리가 화자라는 이름은 누구냐? 누구예요? 시 안에서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전달자야, 전달자. 전달자인데 사실 이 사람은 허구적인 사람이에요. 실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인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사실 시 안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구나, 저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시적 화자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이 시적 화자를 정리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적 화자가 이거 수능 선지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럼 뭘까? 이거는 시 안에서 뭐가 나오면 돼요? 나 혹은 우리가 나와야 돼요. 나 혹은 우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게 안 드러나 있으면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은 거야. 겉으로 드러난다, 표면으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고 누가 얘기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를테면 백석의 시 고향에서는 고향이니까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시를 쓸 수도 있거든. 그러면 자기는 그게 도시란다. 진짜로 그냥 고향에 있는데 그런 느낌을 그려면서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시나 소설이나 다 허구잖아, 허구.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으로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개념 시적 화자였고 두 번째 개념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시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라는 건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야.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뭐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물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시적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우리 뭐가 가능하겠어? 저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적 상황이라는 표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인데 같이 묶을게요. 네 번째는 시적 상황.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 이런 걸 같이 묶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정서나 태도들도 다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일제강점기가 시적 상황이야.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 어떤 정서를 보이겠어? 슬프겠지, 뭐 혹은 뭐 부끄럽겠지.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요. 태도, 의지적으로 이겨나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좌절하고 체념할 수도 있겠죠. 혹은 달관하고 바라보면서 아 그래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티를 내고 나오게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서. 이 정서라는 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고 혹은 진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너무 짐작하지 마요. 짐작하지 말고 나와요. 그리운, 슬픈 뭐 이런 감정들이 나와요. 그리운, 이야기, 이거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나오면 그때 확인하는 거야. 시 안에서 정서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 이 정서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너무 많이 확장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확장해버리면 답안이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이 정서에 따라서 어떤 태도인지도 역시 따져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 네 번째 뭐 볼까요? 네 번째 내가 뭘 보려고 했더라? 이미지. 여러분들은 심상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심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상은 인간의 5가지 감각에 따라서 심상이 등장하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거 문제로 100% 낸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어가 다 있어. 자, 새 우는 소리 끝 청각. 꽃향기 끝 후각. 그렇잖아. 씁쓸한 이러면 미각. 이런 거야. 그냥 나와 다. 나오는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공감각적 심상이 조금 어렵죠. 근데 제가 설명드렸어요. 공감각적 심상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다른 쪽 감각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그러니까 만들어 볼까요? 하나? 우리? 자, 씁쓸한이 여기 있으니까 씁쓸한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나는 씁쓸한 거를 맛이잖아. 맛인데 나는 이걸 촉각에다가 연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촉각을 뭘 만드냐면 여기다가 부드러움 넣을까요? 부드러움은 촉각이죠. 씁쓸한 부드러움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그러면 씁쓸한 부드러움이니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부드러움이었어요. 촉각적 심상이었어. 하지만 이 촉각이 뭘로 나타나요? 맛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촉각의 미각화.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해. 곤란해 줍시다.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이미지는 이거 말고도 뭐 가만히 있는 정적 이미지, 움직이는 동적 이미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른 이미지들도 있지만 일단 제가 시험에는 요거 정도 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래. 5번째. 이번엔 뭘 볼 거냐면 여기 제가 큰 칸을 남겨놨잖아요. 시의 표현법. 6번째는 운율이에요. 시에서 표현법 나오면 이거 아직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가장 단순하고 가장 필요한 게 비유인데 비유 자꾸 헷갈리면 어떡해요. 비유. 이런 거잖아.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 뭐예요? 얼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과를 가져다 썼죠. 이런 걸 비유라고 해요. 여기서 이 얼굴은 원관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애이고 사과는 뭐가 돼요? 보조 완염. 이걸 설명하는 거지. 이건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내 얼굴만 존재해요. 사과는 없는 거야. 비유는 그 관념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유에 존재하는 게 뭐 직유, 은유. 직유하고 은유는 공식이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잖아. 가치처럼 듯 인양으로 하는 거. 은유는 A는 B이다.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확인하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대표되는 특징으로 비유하는 대유. 무궁화 상천리 화령항산은 우리나라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얘기하는 의인. 그 다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화류. 그 다음 속담을 통해서 비유하는 풍유. 이런 것들이 다들 비유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없나? 아니 너 저리 가. 그 다음에 비유의 일종이고 이 비유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상징이거든요. 비슷해요. 사실 비슷하긴 한데 이 상징이라는 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좀 많이 모호해졌다랄까? 비유는 나와 있으면 그냥 눈에 확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태도가 이런 게 확 보이는데 비유는 뭐가 뭐를 비유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상징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상징은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상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원형적 상징도 있고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 창조적 상징 뭐 이런 게 있는데 원형적 상징이나 관습적 상징은 그나마 좀 쉬워. 원형이라는 얘기는 사람 머릿속에 이게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이런 건 조금 쉬워요. 이런 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원초적 이미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 원형적 상징의 물은 생명이나 죽음을 뜻해. 뭐 이런 거야. 그 다음 관습적 상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그러면 지조절개 있는 존재로 옛날에 많이 쓰였거든. 이런 건 쉬워 상징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비유하고 비교해보면 비유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원관념 보조관념. 요게 1대1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1대1. 근데 상징은 어떻게 되냐면 보조관념이 하나거든요. 보조관념이 하나인데 그 원관념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1대 다의 대응 구조를 갖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나무 나와 있으면 보조관념이잖아, 소나무가. 근데 이것의 원관념은 뭐 지조 있는 사람 혹은 지조 절개를 지키는 그 자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제가 표현법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 볼 거예요. 뭐 이미 보셨던 것들도 많고 반어, 상황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역설, 단어와 단어가 서로 상반되는 거였죠. 기억하세요. 대구, 문장의 구조가 서로 대응되는 겁니다. 대조,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사실 대구, 대조는 같이 나올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영탄, 느낌표 나오는 거예요. 혹은 감탄사 쓰면 돼요. 그 다음 서리. 니네 서리 너무 몰라. 자, 봐봐.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면 여기 물음표가 없더라도 이게 서리법이거든요.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이거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란 얘기야? 아름답다는 얘기지. 제발 이거 해석 좀 잘해요.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면 아름다운 거야. 이게 어찌 아름다운가 그러면 안 아름다운 거야. 사실 아닐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리법, 의문문의 형태로 물어볼 때는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해석할 때가 훨씬 많아요. 상황 따라 조금 다르긴 하다고 했어요. 단순하게 가지 마요. 그 다음 쉬운 것들 다시 반복법. 반복은 똑같은 거 반복하면 되고요. 열거도 비슷해요. 근데 열거하고 반복과 다른 게 뭐냐면 반복은 똑같은 거, 열거는 유사한 범주의 것. 그러니까 반복은 새 이러면 반복이고요. 열거는 새, 토끼 이러면 앞니상 좀 그렇다. 이거는 뭐 참새, 박새, 비둘기 이런 식으로 새 이름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이러면 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연쇄. 연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야. 앞말을 끝을 이어야 돼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수법이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고. 자, 점층, 도치 정도까지만 갈까요? 점층은 상황이 갈수록 커지는 거. 반대로 점강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도치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 보통 서술어가 앞에 나와요. 보아라. 저 너른 들판을 이러면 잘 봐봐. 원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 저 너른 들판을 보아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게 뒤로 와야 되니까 도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표현법 문제 100% 나와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운율 구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알짜게 쓴다. 자, 운율은 뭐다? 반복이다.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 반복이 사실 종류가 되게 많다. 반복의 종류가 반복이 뭐가 좀 반복되면 봐볼래? 의문의 반복. 우리 의문 이 강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의문의 반복도 있고요. 음절의 반복. 역시 이 강 마지막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뭐 시어의 반복. 시행의 반복. 음수율의 반복. 음수 글자 수예요. 그 다음에 음보율의 반복. 끊어읽는 단위예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의 반복. 문장 자체가 반복돼도 되지만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후렴구의 반복. 그 다음에 해당 부분, 전체적인 부분의 반복도 있어요. 우리 수미상관 같은 거 있거든요. 맨 처음과 맨 끝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운율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운율이라 그러면 반복이다. 반복은 무조건이다. 반복하면 운율이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해 주시라는 거. 오케이? 자, 시 개념은 이걸로 끝.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소설이겠지. 짜잔! 소설 개념. 이제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소설, 서사갈래라고 하죠. 서사는 뭐냐면 사건의 서술,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앞에 서정은 정서의 서술이었어요. 소설에서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소설의 구성요소. 소설의 구성요소래. 소설의 3요소.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경우 있는데,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이거 세 가지를 소설의 3요소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로는 문제가 잘 안 나오고요. 요게 이제 핵심이죠. 구성의 3요소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요걸 위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요 세 가지는 꼭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요거부터 갈 거예요. 두 번째, 인물부터 갑시다. 소설의 인물은 우리가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면 소설에 등장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우화 소설들 있죠. 토끼전 이런 거, 토끼 나오잖아. 토끼. 그 토끼는 인물이 아닌가요? 가끔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끼전의 토끼는 인물이에요. 왜요? 걔 말하잖아. 말하는 토끼가 어딨어? 그런 것들이 보통 인물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물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동물의 형상을 이제 거기에다 이제 비유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것들도 다 인물일 거야. 그럼 우리가 인물을 볼 때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 이 인물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인물 종류 먼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소설에서 우리가 주인공인 인물이 있을 거고 주인공이 아닌 인물이 있을 거예요. 주인공인 인물은 우리가 중심 인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심 인물과 반대되는 주변 인물들이라고 부릅니다. 중심 인물이 주인공, 주변 인물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주인공 역할에 따라서 중요도고요. 역할에 따라서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동인물은 보통 주제 쪽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인물이고요. 보통 주인공이죠. 중심인물과 주동인물은 마찬가지예요. 반동인물은 이 주제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빌런이야, 빌런.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부정적 인물, 이런 인물들로 많이 나오죠. 흥부 놀부면 얘가 흥부, 얘가 놀부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에 따르면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는 전형적일까요? 개성적일까요? 그러면 친일파는 개성이든 전형이든 둘 중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독립운동가 얘기하거든. 그럼 독립운동가는 뭘까요? 그 독립운동가는 똑같이 전형입니다. 둘 다. 한쪽이 개성이고 전형이 아니에요. 자, 일제강점기라면 당연히 친일파나 독립운동가가 전형적이잖아요. 그 전형은 보편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친일파가 보편적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개인의 독자적 특성이 아니고. 그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죠. 평면적 인물하고 입체적 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 변화에 따른 분류인데,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화한 인물이고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입체라는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국어에서 입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 이상. 입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 성격, 입체적 서술을 보인다 그러면 두 가지의 관점을 바라보는 서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인물을 놓고 성격을 제시할 때 어떻게 제시하느냐. 세 번째,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는 뭐냐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버리는 방법. 이를테면 그놈은 참으로 성격이 나쁜 놈이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돼. 자린고비였다, 이런 거. 근데 간접 제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쁜 놈이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해. 이를테면 놀부 같은 경우에 똥 싸는 놈 주저앉히기. 똥 싼 놈을 주저앉혔대. 자, 다이군 호박에 말뚝박기, 이런 거. 나쁜 짓만 하는 거야. 그걸 보면 나쁜 놈인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간접 제시라고 부릅니다. 자, 직접 제시는 우리가 말해주기라고도 부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라고 부르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극적 제시라고도 불러. 왜? 이거 극에 나오는 거잖아. 연극은 이거밖에 못하잖아.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인물의 성격들은 좀 정리해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긴 좀 짤막짤막하게 쓰면서 여러 가지로 볼게요. 자, 그 다음 유형에서는 우리 사건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건. 인물, 사건, 배경의 사건. 인물 인정도 설명하고요. 사건을 보면 소설에서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발생해요? 갈등에 의해서 발생해요. 특별한 갈등이 없는 소설도 가끔 있긴 한데 드물어요. 드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갈등은 소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이 갈등이 드러날 때 어떤 갈등이 드러나냐면 갈등은 크게 두 가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눠져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내적 갈등은 고민이에요. 고민. 마음속 고민. 근데 외적 갈등은 고민이 아니라 뭐예요? 외적 갈등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니까 다시 종류가 좀 나눠져요. 다른 인물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인물이 인물과 갈등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똑같은 인물이 사회와 갈등할 때가 있어요.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 사회와 갈등하는 거지. 그 다음 인물이 자연과 갈등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소설에는 아마 드물 거고요.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나오죠. 그 자연 이기려고. 그 다음 어떤 갈등도 있냐면 인물 대 운명의 갈등도 있어요. 운명. 얼마 남지 않았어. 뭐 이런 운명과의 갈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조심하실 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명론적 사고관을 다들 배웠어요. 그 운명론적 사고관에 따르면 이 운명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극복하는 거다. 그게 극복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거 아닌 거니까. 자, 이러한 갈등 유형에 따라서 소설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소설의 구성 단계 기억나나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서로 만들어지게 되지요. 요게 갈등 곡선이야. 사실은 갈등이 시작하지 않았고 실마리가 나타나고 갈등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최고조에 올랐다가 해소되는 과정.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과정이에요. 이런 그래프도 많이 나와. 자, 이렇게 소설이 구성이 됩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자, 이 구성은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설의 구성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소설의 구성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알아두실 게 평면적 구성하고 입체적 구성이 있어요. 인물할 때도 나왔는데 평면적 구성은 얘기했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 거야. 시간의 순서대로 가. 이걸 뭐 순행적 구성 이렇게 추보식 구성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입체식 구성은 보통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불러요.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가요. 두 가지 이상이잖아. 그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액자식 구성.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또 있다고 보면 돼. 근데 보통 액자식 구성이라 그러면 바깥쪽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야. 안쪽 이야기보다. 뭐 시점이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형태들도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구성인데 여러분들 거에서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한두 편 나오거든요. 두 가지 더 알아두세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게 있고요. 피카레스크식 구성. 그 다음에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뭐냐면 매번 이야기가 바뀌어. 이야기가 바뀌지만 인물은 바뀌지 않아. 똑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 에피소드만 바뀌는 거야. 에피소드만. 이게 뭐 얘기해 주면 되냐? 시즌 제로 되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야기가 바뀌잖아. 하지만 중심 인물은 항상 똑같죠. 그런 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인물은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옴니버스식 구성은 뭐냐면 인물이 달라. 이야기도 달라. 이야기도 다른데 서로 다른 여러 이야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뭐에 따라서? 같은 주제를.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묶으면 이게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두 가지 정도예요.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할 거예요. 다섯 번째 구성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볼 개념은 배경. 근데 이쪽들은 사실은 이제 지문을 보면서 보는 게 좋거든요. 실제로 테스트는 지문이랑 같이 나올 거예요. 자, 배경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배경은 시간적 배경도 있고 공간적 배경도 있고 가장 일반적이죠.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배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묶여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배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봐야 되는 게 자연적 배경이죠. 이 자연적 배경이라는 건 시간과의 가고 공간이에요.
의미가 없으면 안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나온 거야. 의미가 없으면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소설의 계절이 봄이라고 드러났잖아. 그럼 그 봄이라는 시간적 혹은 계절적 배경이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가 없으면 안 일어나. 그 다음 사회적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배경이 뚜렷하지 않은 소설도 되게 많거든. 근데 사회적 배경이 나타나는 거 있어.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군사정권 아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건 그걸 배경으로 일부러 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심리적 배경, 상황적 배경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고 그렇고 여섯 번째가 문체인데 문체는 사실은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소설의 구성에서 소설을 되게 이제 길게 지루하게 쓰는 만연체, 간결하게 쓰는 간결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부드럽게 쓰는 우유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 잘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문체가 글 스타일이 이렇구나, 말투가 좀 다르구나, 혹은 그런 건 좀 기억하셔야 되죠. 뭐 그 판소리처럼 막 서술자가 막 껴들더라, 서술자의 개입이 있더라, 이런 문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소설에서 마지막 정리하고 합니다. 시점. 이걸로 끝인 게 아니고 이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소설의 시점은 중요하죠. 중요하지, 소설의 시점은. 자, 시점이라는 건 서술자가 소설 속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시점이에요. 이 서술자가 누군지가 바로 시점인 거야. 서술자가 누군지.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면 우리는 1인칭이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지 않으면, 나가 그러니까 없으면 우리는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로 등장한 서술자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이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내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독자들도 볼 때 얘가 이렇게 하면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는 좀 덜해요. 그래서 이 서술자를 특이하게 만들면 1인칭 서술자가 만약에 좀 모자란 아이다. 우리 동백꽃 같은 경우에가 약간 그랬잖아. 눈치 없는 애였잖아. 그런 애가 나오면 우린 다 아는데 쟤만 몰라. 이런 재미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주인공이 아니라면 바로 뭐가 돼요? 관찰자가 되겠죠. 관찰자가 되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주인공을 바라볼 때 주인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서술자 역시 주인공을 명확하게 100% 알진 못해요. 주인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00% 알진 못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추측 정도 가능한 거지. 자기 마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인칭 시점이 되면 소설 속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서술자가. 이건 소설 속 세계에 존재하는 거고 이건 소설 바깥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관찰자가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 이때 서술자는 누구예요? 작가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마지막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얘도 작가인 거야 결국. 얘는 어떻게 다르냐면 전지적 작가는 내가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설명해버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몽땅 다 설명하는 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비해 작가 관찰자 시점은 어떤 생각인지 어떤 의도인지를 안 보여줘요. 뭘로만 보여주냐면 대화나 행동으로만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죠. 대화 행동? 아까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지. 너 나오지 마. 대화 행동. 간접 제시 아니래.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간접 제시만으로 나타내더라. 대화 행동으로만 나타내더라. 이러면 관찰자 시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소설 시점 찾는 게 되게 쉬운 거여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이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보다 보면 좀 이제 이를테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다 알려주니까 사이다야. 시원하긴 해. 하지만 좀 재미가 없어. 왜냐면 다 설명해버리잖아. 내가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려고 하는데 설명해서 끝내버려.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거고요. 작가 관찰자 시점은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만 보여주니까 요걸 우리가 막 상상해보는 그런 기분은 있지만 설명을 끝까지 잘 안 해줘.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작가 관찰자 시점이 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는 거 모른 척하기가 훨씬 어렵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소설까지의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문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의문 정리 들어갈게요. 자, 짧게 정리할 겁니다. 2회고사나 2학기 때 지금 중등부는 다들 필요할 거예요. 의문이 뭐냐면 여기다 미리 적어놨어요.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소리의 단위죠. 소리의 단위. 소리의 단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말에서 소리의 단위는 음운하고 음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다 굴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운이라는 건 우리말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자음하고 모음이거든요. 자음, 모음 글자잖아. 그쵸? 근데 음절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한 글자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얘는 기역과 아와 이응이라는 글자로 돼 있잖아. 얘네들도 하나씩 글자라고 하지만 이것도 통째로 한 글자라고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글자인 거야. 찾기 너무 쉬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 돼. 어떤 거 조심하면 되냐면, 자, 자음은 항상 음운이 아니에요. 언제? 강 그러면 음운이지만 악 해볼까요? 악 하면 얘는 여기 있는 이응이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그치? 이건 음운이 아니야. 그래서 악은 뭘로 돼 있냐면 아하고 기역으로 된 음운이에요. 요 두 가지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만간 이제 배울 사람들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에, 우리 내는 소리내는, 입에 있는 소리내는 부분들이에요.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는 소리야. 방해라고 하기도 하고 장애라고 하기도 해요. 어딘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하지만 모음은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야. 이렇게만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자음은 뭐냐면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는 소리야. 그렇잖아. 기억. 이거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홀로 소리를 못 낸다는 얘기야. 자음 혼자 소리 낼 수 있어? 기억 소리 내봐. 그럼 기억하고 있어. 기억은 이름이지 소리가 아니야. 자, 단, 모음은 혼자 음절을 만들어. 어떻게? 자, 이것만 써도 우리 읽을 수 있지. 아라고. 이거 발음도 아야. 앞에다 이응을 붙여서 아라고 쓰는 건 없으면 어색해 보이니까 이응 하나 추가하는 것 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음운이라고 불러요. 음운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의 뜻을 구별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것도 사실 들어가냐면 말을 타고 말을 했다. 이때 타는 말은 동물이죠. 이 하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쵸? 얘는 말맞자야. 얘는 말씀한자야. 자, 이게 가능하다는 이건데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시험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말을 타고 말을 했다. 요게 길어져요. 말하고 긴 표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된 표시가 있어요. 요게 긴 말이 돼요. 요것도 음운에 들어가요.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음운이라서 분절 음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떨어뜨려낼 수 없으니까 비분절 음운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까지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건 이제 조만간 중요해지고,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 자음과 모음은 적어도 구분해 주자. 우리말 자음 모두 몇 개게? 우리말 자음은 14개 플러스 5개입니다. 이 5개는 겹자음 얘기하는 거예요. 쌍기역, 쌍디귿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말 모음 모두 몇 개냐면 10개 플러스 11개. 여기 10개는 단모음, 11개는 이중모음 얘기하는 거예요. 합치면 40개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자음만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 24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글은 24자입니다. 혹은 한글은 40자입니다. 둘 다 틀린 얘기 아닌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실제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음운은 간단하게만 정리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음운 가지고 이제 발음을 제가 살짝만 얹어 드릴 건데,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년이 있어서 발음을 할 때 이미 알고 있죠, 3학년들은. 자, 이 발음할 때 이를테면 음절의 끝, 음절은 한 글자라고 있으니까 여기 끝이면 받침이죠. 받침. 종성이라고 불러요. 이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이 모두 몇 개냐면 7개밖에 없어요, 우리말에서. 이러면 이제 2학년들은 무슨 소린가 싶겠지. 이를테면 봐봐요. 꽃, 받침이 달라요. 치읓, 지읒, 시옷이에요. 혹은 뭐 이렇게 쓰는 말은 없긴 하지만 뭐 써본다고 합시다. 이렇게 꽃.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사실 다 뭘로 발음되는지 알아요? 디귿으로 발음돼요. 에이 설마요.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증명해 드려요. 꽃 플러스 안. 벌이 앉았다. 자, 제가 안 읽을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꽃하고 안을 이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꽃찬 하시나요? 꽃단에
벌이 앉았다. 이렇게 쓰잖아. 꼬단 되잖아. 꼬단. 쓰고 있네 이미 디귿으로. 잘하고 있죠. 다만 이 발음을 틀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이 표기하고 표기된 거하고 그러니까 글자로 표기한 거라고 발음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표기대로 발음하면 되고요. 이게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 다른 애들이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해야 될 얘기들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태어나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알지 못해도 이걸 다들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네, 이상하게 하거나 잘 못하는 것들이 가끔 있다는 거지. 이를테면 제가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했더니 내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맞는 사람이 없어.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되게? 아마 대부분 이거였을 거예요. 통다글. 그쵸?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얘기해줘서 바꾼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부모님들도 당연히 이거 못하세요. 잘.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거 통다글이라고 해요. 원래 뭐예요? 통달글이죠. 달글. 비슷한 거 많아. 자, 역시 마찬가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게? 이건 맞는 것만 하자. 이거 부어게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돼? 케가 돼야 돼. 얘는 그대로 이어가진가. 그러니까 이런 발음들이 우리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잘 못하는 발음들. 근데 문제로는 쉬운 발음 나오겠냐? 다들 잘하는 거 안 나오지. 이렇게 어려운 발음들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잘 준비하는 거니까 요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두시고 여기는 간단하게 볼게요. 테스트 한두 문제만 볼 거고 잘 정리해서 우리 연휴 잘 보내고 만나서 테스트 깔끔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 준비까지도 잘 하도록 합시다. 교재 잘들 챙겨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